안녕하세요. 이강국 교수입니다. 최근 한국의 뉴스는 해외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계엄 선포에서 대통령의 탄핵까지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이 혼란을 딛고 한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개인적으로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들의 연구가 민주주의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가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포용적 제도가 경제 성장에 그리고 번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사실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제도와 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노벨상 경제학 부문 수상자는 MIT의 다론 아세모글루 그리고 사이먼 존슨 교수하고요.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입니다. 이들은 왜 어떤 나라는 부자고 어떤 나라는 지금도 가난한가? 이런 경제 성장 격차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어, 제도라는 경제학의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번영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관해서 엄밀한 실증 연구를 먼저 제시를 했고요. 또한 이제 정치적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론적 연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자면 먼저 제도는 인스티튜션인데 영어로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게임의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제학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하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포용적인 인클루시브 제도라 그러고요. 그 반대로 권력과 그다음에 뭐 부가 그 독재자 소수 엘리트의 손에만 쥐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를 익스트랙티브 수탈적 제도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제도는 사실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부패라든가 법질서 등등을 포괄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기초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사는 나라에서 아무래도 제도가 더 좋게 보일 거니까 성장 자체가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인과관계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2001년 AR에서 틀렸던 실증 연구가 재산권 보호 제도가 경제 성장에 인과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1960년부터 2000년까지 각국의 경제적인 1인당 GDP 차이를 보여주는데 선진국은 그 옛날에도 선진국이고 지금도 부자죠. 근데 이제 개도국들 보면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나 중국과 같은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실패하고 있죠. 남미나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한데 그 경제 성장의 격차를 제도라는 요인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2001년 그 AR 페이퍼가 굉장히 흥미로운 대표적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콜로니얼 오리진이라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식민지적인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그 퀘이저 익스페리먼트 대조되는 식민지 역사 예를 들어 미국이나 호주 같으면 유럽인들이 정착에 성공해서 백인 식민지가 됐죠. 근데 아프리카 남미 등은 유럽인들이 정착을 못하고 수탈적인 그런 익스트랙티브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역사적 경험이 대비된다는 거죠. 이런 준실험을 사용해서 계량 분석을 통해서 제도가 성장에 인과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가는 거죠. 유럽의 정착인들이 옛날에 식민지 때 그런 나라들에서 사망률이 높으면 정착 정도가 낮겠죠. 그러면 과거나 지금의 재산권 보호 정도가 낮아집니다. 제도 발전이 저해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현재 1인당 GDP도 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가정을 하고 이걸 보이는 그런 2SLS, 2단계 최소 자승법의 계량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변수, 외생 변수인 도구 변수로서 정착인 사망률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분석 결과는 1단계에서 정착인 사망률이 낮을수록, 즉 유럽 정착인들이 당시에 식민지 때 정착에 성공을 할수록 재산권 보호 제도 수준이 높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추정된 제도가 당연히 그 경제 성장에, 현재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를 합니다. 결국 이제 질병의 조건들이라든가 그리고 질병은 이제 기후와 관계가 있겠죠. 원주민의 과거의 인구 밀도 등의 차이가 과거의 식민지 시기에 유럽인들의 정착의 차이를 낳았고 그것이 제도 발전의 차이 그리고 현재 성장의 차이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아래 그래프가 X축이 이제 그 재산권 보호 정도를 보여주고
높을수록 보호가 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Y축은 1인당 GDP 1995년 GDP 수준인데 당연히 저상권 보호 정도가 높을수록 미국 같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립은 근데 이제 저상권 보호 정도는 성장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애매한데 오른쪽 그림은 외생 변수인 그 세틀러 모텔리티 즉 도구 변수로 사용했던 유럽인들의 당시 정착인 사망률을 보여주는데 정착인 사망률이 높을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말리나 뭐 나이지리아처럼 이런 나라들이 1995년 1인당 GDP가 낮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착인 사망률이 높을수록 역시 그 재산권 보호 정도를 보여주는 제도 발전 수준도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연구에서 썼던 이퀘이션하고 어, 계량 분석 결과인데 2SLS를 사용했고요. 1단계에서는 외생 변수인 정착인 사망률이 재산권 보호 제도를 잘 설명했다라고 보여주고 2단계에서는 그렇게 설명된 재산권 보호 제도 자체가 경제 성장에 굉장히 유의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가장 왼쪽에 그 칼럼에서 보면 64개국의 이전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샘플을 썼는데 첫 번째 단계 1단계에서는 이 유로피안 세틀러 모탈리티가 재산권 보호제도에 의무에 아주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재산권 보호가 1인당 GDP에 양에 굉장히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그 분석에서는 뭐 지리적인 변수라든가 그 다음에 질병, 전염병 같은 변수들을 함께 통제해도 비슷한 유의한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가 이제 발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정착인 사망률 자료 자체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알보이라는 학자가 비판하는 논문을 썼고, 어, 원저자들이 이제 다시 반비판하는 논문을 썼죠. 사실은 이제 64개국 전체가 각국의 그 정착이 사망률 데이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수의 국가들이 그 주변 국가, 비슷한 주변 국가의 그런 사망률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다. 뭐 이런 사실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정착인 사망률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굉장히 인과관계를 잘 보이긴 했는데 문제는 훌륭한 도구 변수를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제도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아주 명확한 이론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 논문을 거시경제학 수업 시간에 경제성장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학생들과 같이 읽는데 이 외국인 대학원생들, 제 학생들은 주로 이제 아시아나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이 논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데 이유는 역시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고요. 주로 백인들이 정착에 성공한 국가들, 즉 백인 식민지, 화이트 컬러니죠.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이제 원래 토착민들, 인디안들은 죽임을 당했죠. 아주 많은 수가. 이런 국가들이 제도 발전이 높고 그다음에 1인당 GDP가 이제 높은데 이런 국가들하고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처럼 백인들이 정착을 잘 못한 나라들의 차이가 사실은 어, 굉장히 이들의 연구 결과의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올슨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각 대륙이 식민지 역사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샘플들을 함께 모아서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대륙별로 예를 들어 아프리카 30 몇 개국이나 남미 몇 개국 이런 식으로 나눠서 대륙 내 국가들만 서로 비교를 해보면 1단계 그 결과도 사실은 통계적으로 별로 유효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학생들은 특히 비판적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국주의자들이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스크램블링 포 아프리카를 그러죠. 아프리카를 지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서로 싸우면서 자의적으로 영토 분할을 했죠.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선을 보면 국가들이 거의 직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에 아마 자를대고 그었을 텐데 그런 직선 국경선은 뭐 토착 부족들의 그런 구성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런 기원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었기 때문에 그 국경선 주변에서 사실은 내전이라든가 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통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올슨의 페이퍼가 지적하듯이 이 남미 같은 나라들은 이미 500년 전에 16세기부터 식민지가 된 반면에
아프리카는 19세기 말 이후에 최근에 와서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두 샘플을 같이 모아서 분석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16세기에 아주 옛날에 라틴 아메리카 식민화 됐을 때는 그 당시 유럽 제도도 그다지 그렇게 선진적으로 말하기 어렵지 않는가라는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이 지배했던 백인 식민지,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를 또 제외하고 해보면 실증 결과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대륙별로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와 신유럽 국가들로 나눠서 해보면 1단계 그 제도자승법의 1단계 결과도 통계적으로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 말고 이후에도 사실 이 노벨상 받은 학자들이 굉장히 정치 제도의 변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발전시키는데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왜 앞에서 봤듯이 포용적인 제도가 장기적으로 번영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나쁜 제도, 독재와 같은 그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으로서 여러 가지 이론 모델을 사용해서 엘리트, 즉 독재자들이 수탈적 제도를 유지하는 큰 이유는 갈등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엘리트가 제도 개혁을 한다 그래도 믿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엘리트는 포용적 제도로 변화한 이후에 시민들이 엘리트에게 보상할 것이라는 걸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커미트먼트 프로블럼이 있어서 나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도가 변화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갈 수도 있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대중을 동원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걸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직면하면 이제 엘리트가 몇몇 경우에 권력을 이양하고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이론 모델은 제도를 둘러싼 갈등, 그 다음에 대중의 혁명 위협, 그리고 커미트먼트 프로블럼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사용해서 변수로 사용해서 이 모형을 짜고 그 모형에 기초해서 정치 제도의 변화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들에 적용을 하죠. 이 그림은 이제 노벨상 위원회에서 대중적으로 그들의 연구를 설명하는 그래서 나온 그림인데 여러 가지 제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먼저 이 성위에 엘리트가 있고 이 피켓을 든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인데 제도 변화를 요구했을 때 혁명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을 이양해서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론 모형을 사용해서 훌륭하게 보였다라는 것도 이들 학자들의 굉장히 훌륭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또 다른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경제 발전과 그리고 제도주의 시각의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콜로니얼 오리진 식민지적 기원 페이퍼 2001년 페이퍼 이후에 많은 경제학자들 뭐 이스털리라든가 로드릭이라든가 여러 경제학자들이 비슷한 그 도구 변수를 사용해서 제도의 중요성 경제 성장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증 연구들을 사실은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을 이제 제도주의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제도와 성장 사이의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에, 제도에서 성장으로 단순하게 인간관계가 꼭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제기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제도주의 시각은 경제 성장의 시간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특정 시기에는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는데 비슷한 제도를 가진 똑같은 국가라도 어느 시기가 다른 시기가 되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가 있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에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60년대는 성장률이 높았고요. 그래서 그 동학적인 시간에 따른 성장률의 변화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넓게 봤을 때 이들의 제도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서 주로 이제 사적 재산권 보호를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 한국의 토지개혁이라든가 그리고 뭐 중국이나 싱가포르의 그런 사적 재산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재산권도 사실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산권 수정이라든가 다양한 재산권 형태가 성장에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적 재산권 보호를 너무 강조하는 거는 시각이 좀 협소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단 같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약간 구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회 그런 오가니제이션, 조직적인 역량과 같은 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발전국가로 표현을 하죠. 그런 보다 광범위한 그런 시각이
제도와 사회를 그리고 성장을 이해하는데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뭐 지리적 요인, 그다음에 이들과 같이 제도적 요인 또는 뭐 유전자나 인종적인 요인, 그런 특정한 하나의 요인이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요인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리뷰 페이퍼에서도 썼지만 성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동학적인 과정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오버 디터미네이션, 즉 중증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래서 보다 역사적인 그런 시각, 어, 복잡한 성장의 동학을 그러니까 시간적 변화까지 고려하는 그런 또 광범위한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IT 아세모글루 교수 등의 연구, 제도가 경제 성장에 인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에 관해 소개를 했고요. 연구 내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논란과 비판적인 그런 코멘트도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제 한국의 그 정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이 아세모글루 교수가 최근에 쓴 페이퍼 중에 하나가 어,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과연 민주주의가 또는 민주화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연구에 관해서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